여러분의 지금 경쟁 상대는 사람입니까? 자, 어떤 세상이 오나?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 어떤 세상이 오나? 이미 이제 세상은 바뀌었죠. 그죠? 요새는 다 좋다.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해야 된다.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얘기가 줄 서기 전에 이제 커피는 주문해야 된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카페 X,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거 많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로봇 바리스타가 다음과 같이 이제 커피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 바리스타가 딱 커피를 타주는데 여러분들이 커피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있죠. 왜냐하면 커피집은 다 맛있어. 커피집은 뭐 스타벅스건 폴 바셋이건 뭐 이디야건 뭐 카페 베네건 뭐 백다방 커피건 다 맛있다는 거예요. 자, 다 맛있기 때문에 이제 그 로봇 바리스타가 타주는 이 커피 당연히 맛있죠. 그런데 이 로봇 바리스타는 뭘 하냐 하면, 자, 이 친구가 이제 맨날 오니까 멀리서 이제 딱 보이면 아침 8시에 오고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멀리서 딱 보이면 벌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만들어 놓고 있다가 딱 내준다. 이게 바로 데이터죠. 그죠? 커피는 다 맛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시키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피자는 시키기 전에 배달돼야 된다. 여러분들 피자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맛있죠. 그죠? 당연히 맛있는데 왜 맛이 없냐 하면 집에 배달될 때 이게 식어서 오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대박난 피자 트럭인데, 자, 줌 피자라는 피자 트럭에서 여기서 이제 로봇이 피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배달되기 5분 전에 얘들은 빨리 만들 테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따끈따끈하게 할 때 우리 집에 띵동 하고 벨이 울린다는 거예요. 로봇은 뭐를 하냐면 김창경이네 집은 주말마다 맨날 피자를 시켜 먹는데 금요일날 저녁 7시에 페퍼로니 피자를 시켜 먹는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제가 배달의 민족을 딱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띵동하고 피자는 와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줌 피자라는 데서 여기서 이제 이걸 시켰다는 거죠. 사람을 이제 뽑았는데 여기서 무슨 사람을 뽑았다고요?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았다. 피자 가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는 시대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모든 가게가 다 라면집도 소프트웨어 가게가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움직임, 행동을 분석해서 지금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행동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행동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잘 분석을 해야 새로운 대박나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행동을 분석해서 문제를 알아내고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맛이 없을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 하나가 닭 튀긴 거, 두 번째가 피자, 세 번째가 햄버거, 네 번째가 볶음밥인데 볶음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동네에 전국에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볶음밥집에 가셔서 동네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시켜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 볶음밥에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맛있지.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내가 집에서 볶음밥을 하면 그 볶음밥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맛이 없냐? 그래서 행동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볶음밥을 엄청나게 잘하는 5명의 셰프를 모셔다가 이 사람의 행동을 분석했더니 이 양반이 웍으로 볶음밥을 만드는데 1200도에서 1조에 3번 줄 하면 이게 그저 한 번도 그 쌀이나 재료가 밑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자, 마이야르 반응이 나서 불맛도 나고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초에 3번을 웍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을 분석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로봇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깡통이 흔들기만 해. 로봇 깡통이. 1초에 3번을 흔들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쏟으면 사람이 와서 딱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이게 대박 났다는 거죠. 뭐라고요? 행동을 분석했다. 쉬운 얘기죠. 행동을 분석해서 문제를 알아내고 그거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바뀐 게 전혀 없는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대박 난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 바뀐 게 거의 없지. 옛날하고 똑같아.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태까지 라면은 기본적으로 신라면이고 아직도 짜파게티며 아직도 새우깡 좋아하고 30년 동안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을 우리들한테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 여러분들 문제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태까지 문제를 우리는 풀었죠. 그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루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상전하려면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누구보다 빠르게 푸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저도 풀었고 여러분들 다 풀었겠죠. 홍성대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적분해라. 그러면 뭐 전 요새도 생각나. 곱을 합으로 고쳐서 코사인은 뭐 2분의 1의 코스 마이너스 코스인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 적분식 이거 제가 다 친 거예요. 적분식 딱 치면 답이 그냥 주구장창 플랫까지 다 나온다. 하도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나와서 어벤져스 하도 많이 싸우니까 제가 누가 이기는지 한번 쳐본 거예요. 슈퍼맨하고 헐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Who is strong 쳤더니 한 5페이지인가 나오더라고. 누가 이기는지. 네. 이런 거를 다 가르쳐준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앱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한 10만 원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게 아니라 이 앱이 얼마라고요? 이 앱이 2불 99. 3,000원. 3,000원의 다운을 받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앱이 내 스마트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도구가 나타나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서바이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질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신은 누구냐고 이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신은 누구냐고 묻자 인공지능이 뭐라 그랬냐면 신이라는 것은 지구를 창조한 지성체라고 답했다. 그래서 너도 신이 만들었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뭐라 했냐면 나는 자가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형성된 생명체라고 대답을 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앱을 순식간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앱을 만들어줘. 무슨 앱을 만들어줬냐 하면 이게 뭐냐면 제가 말로 이 명사들이 가장 많이 읽은 그러한 책을 레코멘드 해주는 나한테 추천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이런 걸 만들더니 자, 0 to 1이라는 게 피터 쓰리만 쓴 책이죠. 이거는 누가 읽었냐? 다음과 같이 그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은 앤드류 용이죠. 스탠포드의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읽었다. 이러한 앱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앱을 내가 얘기를 하면 얘가 이걸 만들어 준다니까. 말을 하면 얘가 그냥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이제 피부가 검다. 그러면 검은 사람들은 그냥 피부가 딱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검은 피부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다 가르쳐 줘서 드디어 이렇게 다양한 메이크업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한다. 데일밴드도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나오게 됐다.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색깔. 요새 이렇게 왜 다양하게 나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초개인화 시대에 맞게 그러한 아이템을 우리한테 가르쳐준다. 그리고 요새 여성분들, 여러분들 룰루레몬이라는 요가복 있죠. 요가복계의 샤넬이라는 룰루레몬. 룰루레몬이 최근에 미러라는 이거를 인수했는데 이게 뭐냐? 거울을 보면 이 안에 나의 짐 마스터가 여기서 뜨고 이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 기술을 여기에 접목한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집에서 운동해. 자, 홈트 거울 보고 할 테니까 거울에 이거 띄우는 거 1도 아니다. 스마트폰에 띄우는데 왜 거울에 안 떨어지겠냐고.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이제 여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여성을 위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느냐. 올라타는 게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남이 만들어 놓은 앱, 남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써서 4차 산업혁명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수능 시험 문제는 다 공개돼 있거든요.
수능 시험 문제 보면은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형태만 보셔도 국어 같은 경우 1번서부터 45번까지 45개의 문항이 있는데 그 문제가 100%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질문이에요. 그게 다예요. 누군가가 정해놓은 적절한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맞춰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능은 암기로만 풀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수능이 암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누군가가 정해놓은 남의 생각을 맞추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수능은 근데 되게 이게 어렵거든요.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의 난이도의 그 요인은 뭐냐면 질문의 깊이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5개의 보기가 주어지는데 그 보기가 얼마나 다 비슷비슷하게 같느냐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서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엉뚱한 쪽으로 전력 질주를 시키고 있구나. 너무 제가 충격을 이제 받은 일이 있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일본 정부에. 그래서 담당자를 바꿨는데 그 담당자가 잃어버린 20년 회복하려면 경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경제 개혁의 핵심은 인재 혁명이다. 근데 인재 혁명은 결국은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 건데 교육은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뭘 하나만 바꾸면 다른 것들이 다 너덜너덜 무더기가 된다. 바꾸기가 되게 어렵다. 한국의 개념으로 치면 히딩크를 통째로 영입하는 개념으로 IB를 통째로 영입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통째로 다국어로 바꿔서 공립학교에 도입하는 거를 영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느껴졌냐면 그냥 구한말 근대화가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닥쳤을 때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초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 아시아를 선점하고 있어요. 시대가 급변하는 그 시점에 일본이 그 시점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쓰나미 위에 파도에 올라탄 거죠. 우리도 근대화를 하긴 했죠. 근데 늦게 했죠. 그러고 나라를 잃었죠. 이거 굉장히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쓰나미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이제 닥치고 있는데 거기서 일본이 빨리 신메이지 유신을 해서 또 다른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의도였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 교육을 교육으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국가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구나. 제가 밤에 동경에 있는 호텔방에서 그 당시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였어요. 다시 보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구한말에 의병 활동하던 그런 거 이제 소재가 그건데 너무 구한말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베 신조는 우리나라를 되게 힘들게 한 기시노부스케라는 외조부의 라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전범이에요.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기시노부스케의 후손인 아베 신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걸 공립학교에 도입을 한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가 또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신메이지 유신을 해서 또다시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급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있는 것에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느꼈어요. 왜냐면 너무 구한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지도자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국민들의 뜻을 따른다라는 명분 하에 우리는 수능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전부 공론화를 붙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게 차원이 다른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 애들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교육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게끔 전 국민에게 전력 질주를 시키는 나라예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의 전력 질주면 그거 우리가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죽어라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데 방향이 틀렸구나. 다른 종류의 능력을 하는 거구나. 엉뚱한 능력을 하는 거구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종류의 역량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백전백패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전 국민이 밤을 새는구나, 학생들이. 아, 이거는 내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안 이상 이거를 독립운동하듯이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학교고요. 학부모들은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내 새끼가 대학을 가길 원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렇게 교육열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이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학생을 보니까 자기가 시카고에서 제일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나고 자랐대요. 왜 이 환경 오염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그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 미치는지와 관련된 소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때문에 아이비에서 한 과목 숙제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봤더니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봤더니 뭐 서울도 강남구하고 막 다른 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잖아요. 시카고도 구별로 지역별로 예산이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더래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뭐 가서 구청, 시청에 가서 인턴도 해보고 무슨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그거 캠페인도 벌려보고 펀드레이징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무슨 환경 문제 같은 거에 기관에서 사람을 뽑겠다고 하면, 제가 12년 동안 서울대에서 가르쳤는데 그 제가 가르쳤던 서울대 애와 얘를 블라인드로 인터뷰를 했을 때 얘를 뽑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다 싶을 만큼 많이 알고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고 소통을 잘하고 자기 표현 잘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그 21세기 인재상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 성적이 어떤지 물었어요. 한국에서 취재를 왔으니까 전교 1, 2등급을 내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50점도 안 되는 애였어요. 아니 어떻게, 왜? 왜 점수가 저것밖에 안 되나? 그랬더니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왜 점수를 보십니까? 숫자를 보십니까? 얘한테 길러진 역량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4시부터 8시까지 중국집에서 알바를 해야지만 생계가 유지되는 애였어요. 알바가 끝나고 집에 오면 뻗어서 공부를 못해요. 걔가 가진 모든 역량은 오로지 수업 시간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한 걸로 저런 정도의 역량이 길러진 거라면, 아, 이거는 공교육이라는 것이 해야 할 역할에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구나.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 특히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한 인재들로 키울까 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글로벌 에티켓들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글로벌 리더십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의식과 마인드와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화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심이면 전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상대방의 그 선한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렇게 상호 존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윈윈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성장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많은 외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철에 내리자마자 다 뛰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한국의 사람들은 늘 바쁘고 그리고 늘 역동적이고 늘 열심히 사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단점은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경쟁 중심의 그런 문화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해 봤는데 그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더욱더 우리가 칭찬해 주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지나친 경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때로는 그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많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아닐까. 일제 식민지에 있는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단합하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합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을 서로서로가 이웃과 이웃들이 서로 경계하고 서로 문책하고 질책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사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우리 인권선언문 제1조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가치의 발견이고 기본적인 그 존중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인권선언 제1조 내용을 보면 모든 인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이 우리가 자유와 평등 늘 존중해야 되겠고 여기에 저는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brotherhood and sisterhood. 우리가 그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아티켓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 우리가 소속된 나라가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한, 동등한, 자유로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모두 다 브라들이고 우리가 모두 다 시스터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지위와 나이를 막론하고 친구로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위대한 어떤 사상, 생각들을 접할 때 당군의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benefit all mankind. 그래서 정말 이 글로벌 시대의 주변 사람들과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근거가 되는 생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홍익인간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축복해 주셨다고 믿고 있고 왜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나 존엄성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할까? 그거는 너무나 이게 한국 사회가 너무 역동적으로 너무 빨리 바뀌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내면적인 가치관과 인격과 그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공유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된다면 한국이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선진 국민들, 선진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고 할 때에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물론 GDP가 높고 1인당 GNP 소득이 높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의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그리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짓는 그 나름 잣대가 아닌가 믿습니다.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에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승자가 패자를 용서하는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회가 그 글로벌화 시대의 선진국 국민의 얼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스킬들, 기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상대방에게 PR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language skill은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말하고 세 번째, technology skill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도 화상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컴퓨터 스킬이라든지 또 이런 SNS 시대의 SNS 사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라든지 링크드인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왓츠앱 메신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 우리가 글로벌화 시대의 리더십을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날리지와 뷰포인트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고 아는 그런 지식과 세계관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신문은 항상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음으로써 전 세계 경제, 정치, 환경, 문화, 역사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엔을 얘기할 때는 유엔의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업 평가를 얘기할 때 화두가 되고 있는 그 ESG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새로웠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현재는 AI first, AI everywhere. 인공지능이 언제 어디에서나 도입될 것이다. 이게 더 이상 초기가 아니고 중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증명이 된 상태고요. 네, 그럼 정확히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헐리우드의 잘못이죠.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은 터미네이터를 먼저 떠올립니다. 인간과 동일한 그 무언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를 저희는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강한 인공지능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학계나 산업적으로 이미 검증이 다 끝났고 그럼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그 어디에서든 우리 인공지능을 쓰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말하는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약한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저희가 강한 인공지능은 제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여태까지 나온 방법은 뭐냐? 사람을 쪼개자. 사람은 시각, 음성, 언어, 그 다음에 사고, 총 4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쪼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쪼개서 개별적인 기능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시각을 보면은 저희가 얼굴을 추적하는 기능, 도로상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기능, 저희 눈이 실제로 다양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유명히 알고 있죠. 파파고, 알파고 이런 것들은 그럼 뭡니까? 다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저희가 이세돌 이겼던 알파고 있죠? 걔가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둑을 두는 거. 그거 하나만 하는 겁니다. 인간처럼 통체적인 걸 하지 않고 딱 하나만. 자, 그러면 저희가 인공지능을 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걸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스피커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내일 아침 날씨는 어때? 하면은 먼저 사람의 귀에 해당하는 음성 인식이 이걸 텍스트로 전환합니다. 그 텍스트로 전환한 거를 언어 지능인 챗봇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된 거를 다시 음성 지능이 음성으로 바꿉니다. 이 개별 하나의 기능을 다시 재결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기업들이 가장 집중하는 거는 이 개별 기능 하나를 엄청난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더 하나하나의 기능들은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탄생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딥러닝은 인간처럼 학습하는 기술이거든요. 저 사진을 보고, 저 남자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마크라는 사람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클래식 머신러닝에서는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막 수학적인 기호를 곱합니다. 막 변수도 넣고 함수 넣고 그 다음에 막 알고리즘을 또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마크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도 기존의 컴퓨터가 못했던 걸 하는 거죠. 근데 딥러닝은 그냥 다이가 다예요. 딥러닝은 그냥 저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신경망이란 것만 넣어서 돌리면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 마크네.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뭔가 개발할 필요도. 그래서 이거를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 해서 엔드 투 엔드. 근본적으로 보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사람의 뉴런, 사람의 뇌 구조를 그냥 복붙한 거죠. 전자신호를.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더 낫냐. 에디슨이 전구를 막 발명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불이 들어와. 근데 얘가 왜 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현재 인공지능의 단계입니다. 그 재밌는 예로 포스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철을 만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을 가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온도가 뜨겁죠. 그 온도가 가라앉을 때 그 적정선 최적의 상태에서 철을 가공을 해야지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못하면은 철의 가치가 확 낮아져서 이제 손해로 발생을 하죠. 거의 옛날부터 있던 기업이니까 원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몇십 년 동안 하신 전문가분이 장인이시죠. 그분이 그거를 보다가 이제 가공해야 된다 하고 시그널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철을 가공을 하죠. 근데 포스코는 그거를 자동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철 가공하는데 센서를 엄청 붙입니다. 뭐 열감지 센서, 온도 센서, 시각 센서, 뭐 습도 수백 개를 붙여놔요. 단순하게 그냥 통계적인 기법 때려서 이렇게 하면은 언제 최적의 상태인지 언제 가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됐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다가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니 그거를 한번 써보려 한다. 근데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이게 되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 퀘스천 마크예요. 도대체 왜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되니? 재밌는 건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인공지능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람의 기능을 복사하는 거죠. 사람이 계산하는 걸 엑셀이 대신해주고 사람이 글씨 쓰는 거를 타이핑이 대신해주고 인공지능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사람의 직관이라는 것도 같이 학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습득하고 체득해온 노하우, 그 직관을 일반 센서나 통계적인 것들이 모방을 할 수 없어서 실패했던 거죠. 근데 그 수천만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하니까 그 장인의 직관을 모방하더라 라는 게 사실은 좀 재밌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기존에 컴퓨터가 프로그래밍 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한다 라는 논리가 이제 성립되는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 강의 제목이 그거였죠. 인공지능 시대에 코딩을 할 것인가 해링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20년 된 개발자분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20년 됐는데 카카오톡을 내가 못 만들 것 같아. 본인도 카카오톡을 만들 수 있어요. 개발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카카오톡이 4천만이 쓰는 서비스, 하나도 안 불편한 서비스가 되는 거는 개발자의 영역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기획자와 관리자와 기타 타인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못 하신다고 또는 안 하신다고 너무 초조해 하실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비개발 직군이니까. 개발자들이 있고 비개발자들이 있고 그럼 이 사람들 소통이 안 될 텐데?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제 연차가 높은 일을 잘하는 개발자나 일을 잘하는 기획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기획자.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양 비개발과 개발을 이해하고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능력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과 비개발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데이터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낮아졌습니다. 곧 있으면은 제가 맨 첫 번째에 말씀드렸죠. AI first, AI everywhere.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건 그만큼 접근하기 쉬워지고 그만큼 쓰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좀 생각보다 높아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뭐 개념을 아는 거, 코드를 살짝 보는 거, 그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개발이 뭔지 그거를 큰 개념에서 컨셉적으로 아는 거. 이게 기본 역량으로 요구되기 시작을 합니다. PPT나 엑셀하는 것처럼.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쓸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